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로 꾸며드립니다. 요즘 새벽까지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KBS TV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성화봉송에는 BTS, 진이 참여를 했고요. 쏘았다면 금빛 관역을 명중시키는 여자 양궁 단체전, 말 그대로 신궁입니다. 자, 최고 인기 있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도 표정 변화가 없는 사격의 김혜지 선수, 일론 머스크까지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오늘 지목전에서는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펼쳐지는 올림픽 이모저모를 나눠보고요.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공식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홍명보가 출항하기까지 잡음이 참 많았는데요. 관련 내용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자유인이시죠.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헌식입니다. 스포츠 전문가 두 분도 특별한 날이라 함께합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민 축구 전문 기자도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9730,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으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목전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김헌식 평론가께 파리올림픽 정말 초반에는 1976년 올림픽 이후 최소 규모의 선수단이라서 관심들이 많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뭐 난립니다. 신유빈 선수, 삐약이, 김혜지 선수 엄청납니다. 자, 현재 우리 선수들의 성적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성적부터 말씀을 제가 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림픽 열릴 때마다 메달 수를 먼저 우선하면 안 된다라고 줄기차게 칼럼을 썼던 사람이 전데 이거를 전하게 될 줄을 몰랐는데요. 사실 문화계에서는 올림픽이나 이 월드컵을 문화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문화 소식이 없어요. 영화 개봉도 미루고 또 K-팝 같은 경우는 음원 발매도 미루고 이러거든요. 콘서트도 잘 열리지 않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20년 전에 여기 KBS 고정 출연하게 된 장애인 방송인데 장애인 방송 문화뉴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화뉴스가 없어요. 행사를 안 해서. 이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 순위 메달 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을 좀 빨리 듣고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일요일 오후 6시 상황인데요.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입니다. 당초에 우리는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고요. 이것도 양궁과 펜싱에서 각각 3개와 2개를 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현재 사격에서만 2개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스타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애초에는 20위권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심지어는 뭐 10개 이상도 지금 가능한 거 아니냐. 특히 양궁, 배드민턴, 태권도 등을 이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들을 식당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흥미가 없었는데 초반에 의외의 메달이 나오니까 갑자기 훅 예. 관심이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이 메달 순위하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메달 순위라는 게 이 각
민족들은 각 국가마다 자기들끼리 보고 즐기려고 만들어낸 일종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IOC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거든요. IOC의 그 헌법이 이제 올림픽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올림픽 헌장 그리고 이 근대 올림픽이 출발할 때서부터 올림픽에서는 메달 순위를 가리지 않는다.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IOC는 공식적으로 메달 순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올림픽 헌장에는 올림픽은 개인 간의 경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고. 예, 국가 간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너무 심심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각국별로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메달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은 이제 금메달 금메달 기준으로. 금메달, 동메달이 뭐 몇십 개든 상관없이. 유럽은 메달 총수. 예. 예. 이번에 또 새로 등장했는데 유럽의 그 유로 24라고 유럽 전문 그 유럽의 그 뉴스 채널이에요. 예. 여기서는 유로가 유럽 공동체잖아요. 유럽 27개국이 따른 메달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1등. 유럽 1등이다. 대단히 놀라운 발상. 네. 일어났죠. 그리고 이 근대올림픽 처음 출발해서 쿠브레탱의 올림픽쯤에 보면은 이게 국가성을 전부 배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흥행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 이 민족 간의 어떤 경쟁이나 국가 간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국기를 올려요. 원래 올림픽 정신에 보면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원래 올림픽을 올려야 되는 거죠? 국가 올려주고 예. 이렇게 좀 발전해 왔죠.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참 그 기쁨을 또 무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정말 눈물이 걸승걸승한 모습. 이번에 또 안세영 선수가 이기고 난 다음에 바로 또 태극기를 가슴에 태극기를 가리키는 모습들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손정혜 변호사는 이번에 정말 머릿속에 쏙 들어온 그런 좀 인상적인 경기라면 어떤 경기가 기억나세요? 일단 지금 가장 핫한 김혜지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난립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SNS 글을 올리면서 또 폭발적 관심도 받았지만 예. 지금 관심 수는 그 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풍자한 그 유행하는 거. 예, 네. 편집 이런 것들 보면 김혜지 선수는 거의 그 뭐 레옹 감독이 마틸다? 레옹이라는 영화의 마틸다 정도 급으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일단은 카리스마 그리고 침착함 그리고 그 절묘한 어떤 절제함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매료가 돼가지고 예. 도대체 이 선수 어디서 나왔냐 K 저격수다 뭐 K 뭐 영화 배우로 이제 뭐 그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 그렇게 냉정하고 침착한 표정 뒤에 또 고등학교 때 사진이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게 머리도 더벅더벅 꾸미지 않고 순수한 모습에 또 진지하게 사격하는 모습도 나와서 반전 매력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K 스타 중에 우리 김혜지 선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는 어떤 선수일까요? 그래서 사실 김혜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대중문화적으로는 어차피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스타를 만들어가지고 흥행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건데 그게 대중 정서 어떻게 맞느냐라는 건 측면에서 문화 코드를 좀 분석해 볼게요. 일단 사격하면 우리가 여성을 떠올리지 않고 남성을 되게 떠올립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이 저렇게 멋지게 총을 쏜다는 점에서 뭐 그런 점이 또 부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그 키링 코끼리 인형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저거 코끼리 인형이 뭐지라고 보니까 그게 6살 딸이 준 코끼리 인형을 들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성들이 자기를 열심히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과 육아라는 관점에서 아이의 엄마였어? 라는 점. 아까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실제 알고 봤더니 그런 일상의 삶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공감의 폭이 넓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엄청나게 지금 흥행 혹은 인기가 많은데 좀 한 가지 우려스럽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2일날 주 종목에 25m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너무 분위기를 띄우니까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도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멘트가 굉장히 김현민 기자입니다. 인상적이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그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금메달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쿨하다는 느낌? 사실 다른 인터뷰할 때는 약간 조금은 멍한 약간 좀 정반대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딱 그 얘기할 때는 강단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김혜지하고 또 오상욱 선수가 확실히 떴잖아요. 펜싱의 오상욱 선수입니다. 네, 이제 글로벌 스타로. 그러니까 예. 이번 이 파리 올림픽 지켜보면서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게 이제 머릿속에 좀 이 정리가 됐는데. 네 가지요. 궁금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서 이제 한 가지만 먼저 풀게요. 우리 손종혜 변호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오상욱까지 김혜지인데 이전에 우리 세대 때는 올림픽과 같은 국가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봐가지고 떠오르는 스타가 경기력 이외의 패션이나 스타일 면으로 봐가지고 스타들이 뜨거든요. 예. 전부 다 유럽하고 미국 북미 쪽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스타일로 딱 봐가지고 우와 이렇게 멋있는 선수가 운동 선수가 이렇게 멋있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오상욱과 김혜지 선수를 해외에서 더 뜨겁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 경기력 플러스 스타일로 봐가지고. 예. 와, 그래서 이 기반은 그동안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이 해외에 많이 구축이 됐고 그 기반에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멋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대단한 예. 뭐 나름의 저는 자부심 예를 들면 이 금메달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어떤 품격이나 스타일에 대한 자부심이 들었고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탈리아의 체조 선수가 이 경기장에 들어섰는데 기계체죠. 예, 이 등에 문신을 했어요. 그래요? 한글 문신이에요. 와. 그 한글 문신의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예. BTS의 노래 Love Yourself를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이탈리아 체조 선수가 등에다가 문신을 새겼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사실 예.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인데 성화봉송의 진 선수가 그렇죠. 그렇게 진 가수가 그렇게 한 거부터가 정말 BTS 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곧 KBS를 통해서도 방송이 될 이거 이야기 안 했으면 김혜미 기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 이 선수입니다. 삐약이 예. 신유빈 선수. 정말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먹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예, 곧 근데 결승전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어려서부터 이제 TV에 많이 나왔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키운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경기에서 일단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거의 20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준결승에 진출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준결승 상대가 지난 도쿄 올림픽 우승자를 만나게 되는 건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친 건 딱 한 번밖에 없긴 해요. 예. 2024년에 붙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세트 스코어에서 1대4로 패하긴 했지만은 신유빈 선수가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준결승이군요. 예, 그렇죠. 예, 여기도 충분히 그가 잘만 한다면은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이고. 예. 제가 여기 KBS 오다가 직전 방송에서 신유빈이 패했다 아쉽지만 준결승전에서 천민 선수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제 최근 소식이라서 지금 하지만 전해드립니다. 동메달전이 남았다는 거. 예, 네네. 동메달 결정전. 그렇군요. 예. 하여튼 경기 일정들이 좀 올림픽은 예. 저도 올림픽 한 3번 정도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점이 뭐냐면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2개 종목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로 열리고 우리 선수 동시다발로 나가기 때문에 올림픽 첫 번째 취재하고 난 다음에 스포츠 기자는 올림픽을 취재해야지 내가 스포츠 기자가 됐구나. 이 얘기를 후배들한테 자주 하고 그랬죠. 정말 조금 전에 정확한 소식을 우리 최동호 평론가에서 전달해 주시면 신유빈 선수 세계 랭킹 4위의 천멍 선수입니다. 아쉽게 패해서 3일 오후 8시 30분에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 예. 동메달 결정에서 동메달을 따더라도 앞서 우리 그 기현민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년 만에 준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의 흐름은 전 세계가 똑같아요. 고생해서 4강 올라가요. 그럼 4강 올라가면 중국 선수 만나요. 그러면 동메달, 어떻게 대진운이 좋아서 결승에 올라가면 은메달. 이게 이제 똑같은 흐름인데 또 공통적인 흐름이 또 하나 있죠.
우리나라의 귀화 선수가 이번에도 있습니다. 어느 종목에 있냐? 탁구에 있어요. 예. 전지희 선수. 그렇죠. 예, 전지희 선수가 이 청소년 대표까지 한 선수인데 중국에서 예. 경쟁이 너무 심해. 그래서 한국으로 왔죠. 근데 이 올림픽 탁구 경기장에 가보면 30% 정도가 다 중국계예요. 미국 대표로 나왔는데 알고 보면 중국계, 중국으로 귀한 선수,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룩셈부르크 그 선수도 중국계 아니에요? 61살 유명하죠. 네. 그 할머니. 최고령. 도쿄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하고 경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녀뻘인 선수가 경기했는데 이번에도 출전하셨고요. 지난해 열렸던 이 부산에서 열렸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도 이 벨기에 출신의 61살 중국에서 귀화한 예. 그 할머니가 출전하셨는데 대단합니다. 61살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자, 언젠가는 또 빠른 시간 내에 신유빈 선수가 만리장성까지도 넘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손정혜 변호사, 이 펜싱이 또 대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될 종목이 많아서 좀 서둘러 가야 될 텐데, 야, 오상욱 선수 이 금메달. 정말 우리가 펜싱의 종주국이 프랑스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아시아 최초 2연패라고 이제 뭐 자랑스러운 기사들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예.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어펜전스. 댓글들을 좀 봤는데 K 드라마 많이 보셨나 봐요. 25, 21라고 이제 여자 선수가 펜싱하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이 K 드라마가 K 올림픽으로 이제 진화됐다, 무대가 바뀌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 개인들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진짜 압도적인 성적으로 지금 굉장히 팀플레이도 우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대단하다 지금 예. 또 12년간 뭐 정상을 차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정말 여기다가 단체전까지 구봉길 선수, 또 도경동 선수, 김우식 변호사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도경동 선수는 또 갑자기 교체 카드로 들어가서 또 승리를 견인했다 이런 평가까지 받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펜싱 경기를 보면서 예전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프랑스가 종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이 유럽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였고 강국이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신체적 조건이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저는 우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 펜싱하던 선수들과는 다른 신체적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거의 뭐 즐기면서 하는 듯한 느낌들 굉장히 표정이라든지 이런 몸 자세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이제 어떤 뭐 메달을 따야 되겠다 아니면 성공해야 됐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펜싱을 좋아해 가지고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또 더군다나 이제 오상욱 선수는 결승전에서도 매너가 쓰러진 선수를 다 이렇게 세워주는 그 모습도 정말 멋지고. 최동호 평론가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펜싱이 유독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강한 이유? 일본도 중국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도 중국도 강했는데 예. 우리가 일본 중국을 뛰어넘었고요. 그러니까 2012년 런던 올림픽이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펜싱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들은 우리가 한번 가가지고 훈련 한번 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한국하고 우리 수준 떨어진다. 쳐다보지도 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기업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십시오. 우리 양궁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키웠죠. 펜싱은 SK텔레콤이 회장사를 맡게 됐어요. 회장사가 되어서 딱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해외 국제 대회를 참가를 못해요. 그래 한번 키워보자 해서 해외 국제 대회 보내고 훈련 내보내고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우리 한국 선수들하고 훈련을 같이 안 해준다고 하니 그래 그럼 우리가 대회 만들어 국제 대회 또 오라고 해. 그래서 SK텔레콤 그랑프리까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집중 투자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 이후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로 유럽 선수들이 한국에 우리 지금은 진천 선수촌이고요. 그 이전엔 태릉 선수촌에 와서 미안하다. 한국 우리 같이 놀자. 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펜싱 경기가 그랑팔레라는 경기장에서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경기장이죠. 1900년 만국박람회가 열릴 때 그때 이제 만국박람회 개최하기 위해서 지은 거거든요. 지금이 엑스포. 근데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가장 큰 행사는
지구촌에서 예. 만국박람회였어요. 근데 만국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를 열잖아요. 우리 예. 뭐 공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부속 행사가 바로 올림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초창기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국박람회가 열 때 그때 조그만 행사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경기장인 그랑팔레에서 우리가 4강전에서 프랑스를 꺾고 헝가리를 이기고 올라가서 이 남자 사부르 단체전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펜싱인들끼리는 이게 뭐라 할까 좀 기념비적인 한국 펜싱 예. 이런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 더군다나 프랑스인들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조금 남다르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벨 에포크, 그 좋았던 그 시절. 예. 그 인간 개개인으로 얘기하면 나의 리즈 시절. 리즈 시절. 그 좋았던 그 기억이 벨 에포크 시절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 이 세상 이 세계의 발전 진보에 대해 힘을 강력하게 믿고서 그게 건축적으로 막 나타난 게 에펠탑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그랑플레이고 예. 런던에서는 그 크리스탈 궁전, 그 수정궁 이런 게 막 지어지면서 거기에서 만국박람회 열고 그곳에서 펜싱 경기 유럽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경기인데 그 경기장에서 우리가 오상욱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이 헝가리 선수 넘어졌는데 찌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헝가리 선수는 아니고 그 전에 썼죠. 네네네. 찌를 생각도 안 하고 일으켜 세워준 진정한 챔피언의 품격.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정말 K 멋짐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네. 자 펜싱만 있느냐 한국 가면은 텐 계속 텐이에요. 양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기업 이야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양궁 이야기. 그러니까 뒤에 축구협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 그건 정말 다르거든요. 펜싱협회랑 이제 양궁협회 협회가 잘 이루어지고 또 이제 감독이 좋은 감독이 서면은 성적이 따라온다. 이걸 보여준 게 바로 이제 펜싱하고 양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궁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1985년부터 이제 저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정문고 회장부터 정의선 회장까지 예.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정말 여기가 지원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슈팅머신이라는 로봇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활도 이렇게 화살 같은 것들도 조금 잘못됐거든 교체해주고 또 이제 직접 대결하는 것도 이거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선수와 로봇이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수들의 실력을 늘리기도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고 뭐 선수들 그립 같은 것들도 그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무엇보다도 선수 선발이 굉장히 공정해요. 가장 공정한 편에 속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20년 도쿄 올림픽이 1년 미뤄졌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2020년 도쿄 올림픽 member들 뽑은 선수들을 그대로 갈 텐데 1년 사이에 실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선발전을 했어요. 국가대표 되는 게 더 힘들다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이 따라오는 건 거죠. 네.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예. 그냥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양궁과 관련해서 네. 지금 해주신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양궁이 어떻게 우리 그 뭐 10연패 또 3연패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없이 질문을 저한테 던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거냐? 예전에 뭐 우리는 왜 이렇게 여자 골프 잘 치는 거냐?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해주신 말씀이 다 맞고 이런 이 바탕이 들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잊어버리고 산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원래 활 잘 쏘는 민족이었어. 공예족이죠. 예, 우리 공예입니까? 어떻게 초등학교 들어가다 국사 시간에 맨 처음에 주몽. 네. 예, 그 동이족이라는 얘기, 동쪽에 동이족. 활 잘 쏘는 군예가 왜 민족 나오네. 이 얘기부터 등장해가지고 고구려의 시조 주몽도 신궁이었고, 예. 이 조선을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도 신궁이었고, 근데 조선의 왕 중에서는 활을 잘 쏘는 임금들이 많았는데 예. 태종도 잘 쐈어요. 예, 이렇게 특출난 몇몇 얘기가 아니라 이 조선 말기까지도 그러니까 문물을 겸비한 선비의 필수 덕목 중에 하나가 활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비들 집에는 활이 안 쏴도 다 걸리는 다 있었어요. 그 임진왜란 때도 우리의 주무기는 활 그리고 일본은 조총. 근데 이 조총의 위력은 활이 또 압도했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수백 년간 육성이 되어 왔네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만 잘 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대도 여자들도 활을 쐈고요. 그래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의 부인 같은 경우에도 야산 방시인데
활을 엄청 잘 썼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순신하고 같이 활을 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원래 활을 잘 쐈어요. 아니 김현식 부장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활을 다룬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활이라는 그 자체의 이름. 최종병기 활. 네. 그러니까 오죽 우리가 잘 쏘면 영화도 나오고 그 영화를 보면은 거의 뭐 어느 쪽인가요? 저기 만주족. 거란족인가 만주족을 원래 활의 능력으로 이겨낼 정도인데 자, 하여튼 뭐 양궁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번 올림픽은 아니지만 한 경기에서 15개의 활이 다 10점에 꽂혀서 150점의 기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손 변호사는 이번 양궁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그 우리 남자 선수들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이 선수들 보면서 어머 저분들 형제인가봐. 네, 실력이 압도적인데 형제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듯한 동생이 좀 실수하면 형님이 탁 중심 잡고 10점 계속 날려주시면서 중심을 딱 잡고 서로 응원해 가는 모습들이 거의 인류애를 넘어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형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저렇게 조 올림픽을 같이 치르는 저 경험과 추억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 추억일까 단단한 추억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 세 명의 케미를 보면서도 되게 행복하고 그 좋은 감정이 전파가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약간 또 걱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다우렌의 결혼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다우렌의 결혼. 네. 네. 그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여성이 활을 이제 양궁을 쏘는데 한국에 가서 꼭 활약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활약을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36년간 금메달을 따면 그 선수들의 부담은 얼마나 클 것인가. 분명히 한 번 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갈수록 금자탑을 쌓는 건데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또 많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갈수록 들긴 네. 하더라고요. 김현민 기자. 그럼에도 그 벌이 이렇게 막 앉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쏘는 거 보면서 그리고 BPM도 보는 우리가 도리어 떨리고 선수들은 그냥 평온 그 자체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팔에 벌이 앉았는데도 벌입니다. 입술에도 앉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개의치 않고 정확하게 10점을 쏘는 거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심장 박동수가 나오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긴장을 해도 100이 넘을 텐데 선수들은 72, 71, 69 이거 유지된다는 게 최동평 교수는 그게 우리 양궁이 사실 예. 바깥에 나가 있는 다른 국가 대표팀의 지도자들도 다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숱한 도전. 태권도는 좀 무너졌어요, 우리 아성이. 근데 양궁은 유독 유지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태권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인들이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체육관을 열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 이중적인 신분이에요.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각계 사업장이거든요. 네. 사업장이 돼가지고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이게 통일성이나 이게 주류와 파벌 싸움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대학교 체육관 무슨 대학교 체육 이게 다 브랜드가 돼가지고 브랜드가 되면 결국 사업의 영역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그런 좀 특수한 사정이 있고 양궁의 그 벌이 이 사대에 들어가서 조준하는데 입술이 앉았어요. 그래도 꿈쩍하네요. 근데 이 정도의 집중력은 사격 대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가대표의 품격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로 정도 돼가지고 실력을 키운다는 게 기본적인 체력과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멘탈 훈련을 하거든요. 멘탈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긴장과 불안, 이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이 정신을 그 순간에 집중해서 몰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몰입이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선수들도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무아지경이었다 아무 생각 없었다 이게 오직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격 같은 경우에는 그 관역이 10m 밖에 있는 관역의 표지가 45.5mm 정중앙은 0.5mm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 그거 보고 쏘겠어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시력뿐만이 아니라 집중하는 이 멘탈 심리 훈련을 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올라가서 쏘기 때문에 이 벌이 입술에 앉아도 꿈쩍 않는 이게 이제 국가대표 품격이다라고 보는 그럼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 선수들의 멘탈 자체가 대단하다. 예.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따가 이제 운동 경기 관련해서는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사실 참 구기 종목이 이번에 본선에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예. 김현민 기자. 그래서
우리 핸드볼 여자 핸드볼에 갔는데 여자 핸드볼 그러면 참 우리가 우생순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참 부쿠라파 선수들하고 이제 맞서 싸우면서 저도 KBS TV로 이제 시청을 했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위의 현주소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농구랑 배구랑 이런 거는 조금 내려온 게 맞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본선에 진출한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축구는 진짜 저도 축구계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축구협회 행정의 문제가 컸었고 특히 이제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고 축구협회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감독도 없어서 7월에 A매치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선수단 소집 자체가 안 됐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도 올림픽 그 본선 진출 티켓이 걸려있는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앞둔 한 달 시점에 황선홍 감독을 성인 대표팀 임시감독으로 부임시키면서 준비를 못했거든요. 마지막 당금질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8강전에서 이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한테 승부차기 끝에 패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40년 만에 올림픽의 본선에 가지 못하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참 뭐 최평론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축구 기자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할 생각은 없으실까? 용태를 여기서. 네. 김현민 기자를 압박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손 변호사님 근데 이번 파리 올림픽 말 그대로 낭만의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프랑스라는 나라가 또 샹송 파리라고 하는 그 문화적 저력은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또 현대 올림픽을 결정적으로 추진하게 된 역할을 한 사람도 쿠베르탱? 네, 프랑스 사람인 거죠. 네네. 그 정도의 프랑스의 의미가 큰데 정작 지금 파리 올림픽은 이제 도시 이름을 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저탄소 올림픽 이야기하는데 환경 또 이 센강 이 세느강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욕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이제 선수들의 식사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구설에 좀 오르고 있네요 이번 올림픽이요. 네, 도쿄올림픽 이제 코로나19 끝나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열리는 올림픽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한 면도 있었는데 사실 개회식 행사부터 사과가 나오는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죠.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경기 진행 과정에서도 사실 선수들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탄소라는 어떤 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정책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은 올림픽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지만 정작 그러기 위해서 그 에어컨 설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숙소에.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선수들이 너무 덥죠. 잘 쉬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휴식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냥 아예 숙소를 나와서 개별 숙소로 잡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특히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탄소라는 거는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로 간다는 건데 지금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데 식단도 불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K 도시락이 가서 또 괜찮다. 또 외국에서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고 일단 의식주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또 자는 부분에 있어서 골판지 침대도 좀 문제가 그 이야기도 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골판지 침대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요. 또 일단 이게 안전성이라든가 이게 편안함과 관련해서는 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온몸이 쑤신다라는 선수들의 SNS 폭로글도 지금 따르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유럽 선수들은 이케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교통도 문제입니다. 이제 올림픽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이게 대중교통 타라고 안내를 했는데 너무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또 대중교통에 또 에어컨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선수들이 조금 힘든 상황에서 경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적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올림픽이 또 15년 전 20년 전에 올림픽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이제 하계 동계 올림픽을 다 해왔지만 김평론가 이 조직위원회에서도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좀 실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프랑스에서 100년 만에 올림픽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한다. 자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나. 시스템의 오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태권도 그 관련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유도라고 기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이 내가 비판을 한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많은 태권도인들이 거기에다가 어떻게 유도하고 태권도를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태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국기가 이제 잘못 교체되는 건 당연히 있었고 또 심지어는 수단에서 남수단이 독립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 13년 만에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거기 국가가 수단께 나와가지고 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 본인들도 스스로 제대로 자기들을 위하지 못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 국기가 이제 은메달이기 때문에 트리키예보다는 좀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가 못 올라가고 트리키예보다도 훨씬 더 낮은 데서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고 말았거든요. 동메달보다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의 운영 미숙들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때 두 분이 이제 해주시는 말씀을 다 목격을 하면서 환상이 좀 많이 깨졌죠. 개막식 때 저는 진짜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었는데 특히 그 열기구 성화 어떻게 저는 발상을 했지? 성화를 붙여가지고 열기구가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옛날 그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셀린 디옹이 이렇게 감미롭게 아프다고 하는데도 그 성량이 대단하더라고요. 보통 성화에 불이 딱 붙으면 이제 올림픽 시작이야 빰빠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웅장하고 장대한 음악이 퍼지는데 셀린 디옹 그 노래 들으면서 마음이 그냥 툭 내려앉으면서 편안하게 보고 다 같이 즐기자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해주신 말씀이 막 떠 올랐거든요.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프랑스 그냥 백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겉으로는 화려한데 물밑에서는 바쁘게 물게. 그 얘네들이 그냥 뭐 올림픽 한다고 그 올림픽 개막전에는 명품 회사들이 만든 메달 케이스니 뭐 명품 회사들이 만든 이 의류니 패션이 뭐 이거 다 그냥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홍보하고 했었었는데 그럼 뭐 합니까? 막 이게 실제 운영에서 기본적인 이 운영 시스템이 망가져서 여기저기서 계속 툭툭툭 터지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우리 비교하자면은. 우리 그 프로야구 중계의 그 OTT 중계권을 모 회사에 넘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범 경기 중계 들어가고 유료 경기를 지금 합니다. 유료 경기 중계. 근데 이들이 처음 시범 경기 준비해가지고 야구 중계를 연습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막 그 야구 용어가 아닌 거. 야구 룰도 아닌 거 이런 게 그냥 중계에 막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구를 전혀 모르는 그냥 방송 기술자들만 모아가지고 급하게 야구 중계를 하다 보니까 자막도 넣고 뭐 하고 그러는데 선수 이름도 모르고 뭐 도루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데 자막을 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자막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똑같은 일입니다. 최동호 평론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김현민 기자께 하나 여쭤보고 일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참 이제는 뭐 메가 스포츠도 많아졌고 올림픽뿐만 아니라 또 한때는 또 이제 이 국가 간의 경쟁이 참 엘리트 스포츠 성격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상당히 MZ 세대들은 즐긴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러니까 이제는 내셔널리즘도 많이 사라지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림픽의 인기 자체도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실제 뭐 그러니까 시청률 같은 것들 볼 때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닌 미국 같은 데서도 다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인기 있는 스포츠가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BA 스타들이 나오는 농구 같은 거. 그것도 그냥 딱 그 NBA 스타들이 나오는 경기들만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축구도 그러니까 좀 대표팀 간의 이런 맞대결들보다 당장 이번에 유로라든가 특히 유로가 좀 인기가 떨어졌었거든요. 도리어 이제는 클럽 간의 경기 그러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 좀 이런 것들에 더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그렇죠. 그렇군요. 이제 상당히 좀 달라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고 듣고 지목전 토크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에 가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스튜디오에 김헌식 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김현민 축구 전문기자,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축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가 이번 올림픽에 출전을 했더라면 또 얼마나 큰 관심을 모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토트넘과 또 미넨 경기에 오히려 더 초점이 모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인데요. 자, 우선 우리 축구 대표팀의 파장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클린스만 감독과 관련된 파장, 지금 홍명보 감독의 임명, 김현미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건데요. 클린스만 감독 경질시키는 과정도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예. 애당초 클린스만 감독 선임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새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와 공정을 통해서 제대로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고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임시감독 체제로 왔어요. 임시감독만 2명이 부임을 했었거든요.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랬는데 이 절차가 모두 무시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5개월 동안 그건 뭐 했냐 이 얘기밖에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네. 최당 변호사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손절, 그 이후에 외국인 감독을 찾는 과정,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홍명보 감독은 본인은 국가대표팀 감독을 안 하겠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상당한 논란이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혼란스러워요. 지금도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몇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 하겠는데 이 스포츠에서 팬심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게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 손흥민 선수 병역 특례 그러니까 받기 전에 병역 특례 줘라라고 이제 한번 여론이 불붙었었거든요. 병역 특례 뭐 폐지해라 등등. 근데 청와대 이 게시판에 굉장히 그 뜨거운 마음으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 국위 선양을 위해서 병역 특례 주세요. 이거 글을 올린 축구 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생도 있었고 중학생도 있었고 이들이 얼마나 국위 선양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이런 가치들을 고민하고 올렸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손흥민 선수라도 만약에 소속팀에서 부진하면 군대에 보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 스포츠 팬심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냐.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은 인기로 뽑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지점은 때로는 천재적인 한 명이 100만 명, 200만 명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아시안 게임 때 황의조를 선발했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인맥 축구안에 무안에 황의조를 데리고 와서 아시안 게임에서 대박 터뜨렸거든요. 그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황의조 선수가 일본 갔다가 저 유럽에 간 겁니다. 이와 같은 사례, 뭐 대표적으로 뭐 이 히리크 감독 너무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가 개막전까지 월드컵 개막전까지 오대영 감독이나 이러다가 개막하고 난 다음에 뭐 서울특별시민 명예시민도 주고 한국 축구의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아주 그 통찰력 있는 한 사람의 그 능력이 때로는 이 집단지성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천재성이 발휘될 때가 있다. 감독을 인기 투표로 뽑으면 되나 감독을? 예를 들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좀 혼란스럽죠. 자, 그래서 뭐 축구계에 뭐 파벌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다 거론이 되고 있고 몇몇 이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논란에 또 가담하게 됐는데 일단은 왜 절차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되는 이유는 뭡니까, 김현미 기자? 그러니까 그 다른 외국인 감독들 그동안 5개월 동안 면접을 통해서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많은 그 최종 후보군에 있었던 그 감독들이 뭐 PPT를 50장 이상 제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3D로 막 자기의 전술적인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홍명보 감독님은 이런 걸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임생 기술이사가 직접 홍명보 감독 집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예. 도리어 이임생 기술이사가 MIK라고 우리가 만든 한국 축구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설득해서 심지어 이임생 기술이사의 표현에 따르면은 부탁해서 요청해서 감독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특이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상고초를 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면접을 받고 검증 절차를 가졌는데 홍명보 감독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도리어 이건 스카우트 형태인 거잖아요. 예. 공개 채용이 아닌. 그러니까 완전히 절차가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래서 거죠. 나온 이야기가 이임생 기술이사 전 선수와 홍명보 감독이 또 같은 학교 출신이다. 뭐 이런 게 이제 또 부각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제가 혼란스럽지만 약간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하자고 하면은 예. 지금 해주신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전개된 과정인데 만약에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성적이 좋았다고 한다면 클린스만 감독 경질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클린스만 경질 얘기가 나왔을까?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고요. 우승했다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이 월드컵 대표팀 그리고 그 올림픽 대표팀이 본선에 올라갔으면 황선홍 감독의 문제점은 그대로이지만 성적이 좋으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특혜다 그리고 외국인 감독은 PPT랑 뭐 수십 장 준비하고 성의 있게 갖고 왔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정말 감독은 와가지고 브리핑 잘하고 PT 잘하고 그리고 철학 좋고 이런다고 해서 감독은 좋은 감독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감독은 그건 맞는 현장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이고 그 다음에 감독도 선수처럼 경험하고 깨져야지 성장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명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감독 10년 전, 15년 전에 아픈 추억, 아픈 패배가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홍명보 감독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죠. 아니요. 리우 월드컵 2016년 리우죠. 리우 때 2014년? 그 한 14년, 번의 네. 실패로 완전히 제외를 시켜버리면 홍명보는 그 실패 속에서 감독이란 이런 거구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장해서 지금은 훨씬 더 한 뼘 더 큰 감독으로 했을 때 역량과 재량 갖고 있는데 이들 우리는 지금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리고- 근데 여기에 조금 이제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예. 거냐면요. 클린스만 감독이 준결승까지 아시안컵 이끈 거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용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11골 중에 한 골만이 그 3번 이상의 패스가 연결돼 가지고 골이 됐던 거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이 대한축구가 황금 세대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이재성, 뭐 예. 김민재, 이강인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 심지어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무려 35명이나 돼요. 와. 유럽 프로리그에서 뛰는 역대 선수가 뭐 최강 전력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네. 예. 그런 가운데 그 선수들이 정말 개인 기량으로 꾸역꾸역 골을 넣어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거였거든요. 이걸 그러면은 감독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그러니까 펜싱이라든가 이제 양궁축구협회 양궁협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그 공정성과 이제 그 절차 같은 것들 시스템이 워낙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발전의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결국은 꾸준하게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결과만으로는 한 번의 결과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꾸준함을 보답해 주겠냐는 건 자, 거죠. 두 기자분의 그 배틀이 좀 후끈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걸 조금 시키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식 평론가, 근데 이번 홍명보 감독의 선정에는 후배들에게는 분명히 홍명보 감독이 레전드일 텐데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또 이영표 선수도 그렇고 구자철 선수 등 또 박주호 선수도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와. 이건 어떤 이유 때문으로 네.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축구 협회가 좀 그런 절차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를 지적을 했었고 이영표 선수는 행정을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그 당분간은 현역 선수들 출신들은 행정을 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아까 최동호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역설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좀 스타 선수의 그 무분별한 그런 감독선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그냥 겸손하게 그 동료 선수들이 지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동료 선수들의 지적도 있지만은 대중적인 어떤 인식들도 이번에 많이 어쨌든 나왔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PPT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취준생 입장에서 봤을 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해외에서까지 와가지고 응모를 막 했고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PPT를 했는데 홍명보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거 안 해도 돼. 다 잘 알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통과시켜 주니까 젊은 세대는 많이 분노를 한 거거든요. 그럼 뭘 우리가 잘 안다는 거지라는 거고 또 아까 최동호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럼 성장을 했다. 그럼 성장한 것을 뭔가 그래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최근에 이제 K리그의 이 울산 팀을 2년 연속 또 우승으로 이끈 또 성과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팬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네. 거죠.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안 가겠다 여기 남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기술이사를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 그럼 팬심은 당연히 거기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측면이죠. 손 변호사님 이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축구는 우리 온 국민이 다 좋아합니다. 축구 해설가가 아닌 사람이 없고 어릴 때 공좀 안 차본 사람이 없는데 지난번에 클린스만 전 감독을 해임했을 때도 법적인 부분 해임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이 주려고 했던 그 비용들을 지불을 해야 될지 말지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지적되는 부분이 선정 절차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뭐 각종의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협의해서 추천하고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예. 아주 형식적인 절차는 진행이 됐다라고 해서 절차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다투긴 좀 어렵고요. 박주호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도 위법하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이 너무 부족했고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누군가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선임하는데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 완전 수직적으로 내려왔다는 느낌에 들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이 대다수의 축구 팬들과 축구 선수들과 지금 한국 축구계에 필요한 어떤 그림과는 좀 동떨어져 있고 너무 급하게 또 이런 결정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 한마디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축구협회가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와중에 양궁협회가 잘하다가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한번 큰 뜻이 있겠지. 숨은 뜻이 있겠지. 믿어보자 이렇게 나가는데 축구협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이런 분노와 불만이 지금 압도적으로 표출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금 뭐 네티즌들은 양궁협회장을 축구협회장으로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진짜 더 안타까운 게요. 네. 사실 그러니까 축구협회도 한때는 시스템대로 잘 흘러가던 맞아. 시기가 있었거든요. 벤투 감독 때였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분이 바로 홍명보 전 전무였어요. 전무였는데 본인이 만들었던 시스템이 본인이 나가고 나서 무너졌고 그리고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이게 무너진 상태에서 선임됐다라는 거죠. 예. 자, 선임 과정도 있는데 자 오늘 최동호 평론가께서 약간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외국 감독 중 외국 또 지도자 중에서도 이번에 한국 대표팀을 맡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있었죠. 그거 다 공개된 얘기인데 왜냐하면 외국인 감독 입장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가장 그 매력적인 팀이에요. 예. 자기 커리어를 관리하는데 그러니까는 16강의 가능성이 포텐셜이 아주 높은 팀인데 지원도 잘 되고 시스템도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한번 망가진 감독이 재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일본을 팀 맡아가지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이면 조금만 하면 지금 멤버도 좋고 해가지고 내가 재기할 수 있고 커리어 관리가 가장 좋은 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대표팀 관심을 표명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날 사랑하는 사람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나름의 그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표팀의 엄격한 그 기준과 어떤 그 평가 기준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최근 한 그 3, 4년 정도의 그 데이터 속에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제 축구협회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대표팀 감독 지금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분리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저는 이거 좀 뭐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오늘 유독 많이 두려워하시네요. 네. 민심에 따라라. 근데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국가의 경영과 전략은 그러니까 주권 재민이죠.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고요. 근데 팬심 제권은 아닙니다. 팬심 제권은 아니고 축구협회가 팬심을 관리하면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 과정 속에 또 팬심을 관리하면서 우호적으로 수익 창출의 원천이기도 하고 마케팅의 대상이기도 하고 예. 이거를 소통을 잘하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예. 대표팀 감독과는 별개라고 전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외국 지도자도 제시마시 감독도 있었었고요. 캐나다에 부임했죠. 그래서 코파 아메리카 준결승까지 아니 올라갔어요. 그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계약도 가능했는데 안 됐던 겁니까? 그리고 축구협회에서 계약이 타결이 안 된 이유로는 제시마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봉도 본인 주장으로는 저 연봉인데 내가 또 맡아줄게. 그래도 한국이니까 여기까지는 갔는데 예. 이 국내 체류 기간. 이게 크리스만의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축구협회가 히딩크의 교훈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히딩크를 활용해서 외국인 명장 하나 잘 데리고 오면 국가대표뿐만이 아니라 유소년 14명 대표팀 그리고 각 학교의 코칭 스쿨이나 아카데미를 운영해가지고 좋은 코칭 스쿨의 이 그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 때문에 국내 체류에서 대표팀 경기가 없는 시간에는 이 전국의 코치들을 불러오거나 해가지고 이분의 지도법을 많이 가르쳐주기를 이게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주요 예. 조건 중에 하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이 타결이 안 됐다라고 협회가 밝혔죠. 근데 저는 조금 좀 의심스러워요. 예. 의심스러워요. 실제 그 김현민이죠. 박주호 위원도 그걸 얘기를 했죠. 사실 그러니까 마시 감독이 타결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시 감독에 대해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일일이 설명을 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너무 끌어졌다. 3주나 끌어졌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연봉 이슈도 좀 있긴 있었다라고 해요. 예. 특히 이제 그 182일 이상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절세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만약에 연봉을 자기한테 세전으로 그렇게 못 내줄 거면은 자기가 그럼 182일만 머무르겠다 이런 식으로 아하. 얘기를 한 거는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충분히 조율이 가능했다라고 해요. 조율이 예. 가능했는데 그것조차 가지 못하니까 너무 끌리니까 마시 감독 입장에서는 여기 나 진짜 원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캐나다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축구협회의 협상력 부족이에요. 정보력 부족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히딩크 때 이 대표사를 들면 히딩크는 네덜란드에서 왔잖아요. 그는 히딩크는 명장이기도 하지만 아주 뛰어난 사업가이기도 하고 협상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 축구협회를 대표해서 김모 분하고 협상을 할 때 예. 밀당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네덜란드 우리 한국인의 피해 양궁 잘 쏜다. 네덜란드인의 피해 상인의 피해 협상 잘해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 하면은 그때까지도 우리는 형님 동생으로 하려고 했어요. 한번 그냥 적당히 계약 그냥 뭐 옵션 같은 거 자세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 이 내용이야. 우리 술 마시러 가자. 형님 동생 이런 끈끈한 파트너십인데 예. 그 대신 계약서를 밤새서 다 지켜봐요. 체류일 며칠 내가 아프면 어떻게 가족은 어떻게 심지어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때 그 치료비 어떻게 할 거냐 연봉에서 깔 거냐 아니면 따로 줄 거냐 이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가가지고 충분히 체류일 며칠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일인데 제시마 씨도 원래 누군지 몰랐던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이었고 이 제시마 씨를 선택했을 때 협상으로 갈 때 제시마 씨 영어가 안 되는 분이 갔었고 예. 협상하면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2개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줘야 된다 밀당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 분이 가서 하다 보니 끌려다니다가 좀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전까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축구협회 역사가 저기 처음에는 이제 그 정권의 이 대리인이 내리고 왔다가 예. 동아그룹이 맡았고 동아그룹이 안 되니까 이제 속상하니까 대우그룹 넘겼고 대우그룹 안 되니까 이제 해가지고 현대까지 왔거든요. 예. 현대그룹은 대우그룹이 김우중 회장이 축구협회 운영하다가 왜 속상해 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야 축구인들 믿지 마. 축구인들 얘기 믿지 말고 행정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뭐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갖고 오라고 보니까 다 엉망이더라. 그래서 현대그룹이 이 축구협회 맡고 난 다음에는 현대그룹 내 전문가들 데리고 왔어요. 3년 3초. 그 중에 국제관계랑 좀 출장 좀 해외 출장 좀 다녀본 예. 영어 가능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에게 해외 정보 데이터를 맡겼죠. 그분이 직접 가가지고 아주 우리말로 하면은 옛날 우리 그 상사 있죠. 종합상사. 예. 여기서 좀 해외 물 좀 먹어보고 좀 말이 되고 협상이 가능한. 협상이 가능. 이 사람이 가가지고 딱 알겠습니다. 누가 데리고 온 겁니다. 예. 지금 아니에요 전혀. 자, 말씀을 꺼낸 김에 결국 축구협회가 계속 소란스럽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치권 일부에서도 의견이 나올 정도로 축구협회가 좀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두고서도 문체부에서는 축구협회를 감사하겠다. 예. 홍명보 감독에 대한 문제 이전에 축구협회를 김현민 기자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가 계속해서 좀 삐그덕거리는 것 이것도 우리 축구 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크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축구협회가 흔들리니까 올림픽도 못 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 축구도 완전히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나마 성인 대표팀은 현재 황금 세대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건데 결국 저는 그러니까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돼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그 협상은 협상의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처음 이제 감독 선임을 하기 위해 모였을 때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 감독 그러니까 그쪽 전문가들을 모여서 했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이제 뭐 마시 감독이 누군지 알아가는 그런 예. 과정들이 생략이 됐었겠죠.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너무나도 각각마다 제대로 나뉘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만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동표 동과도 그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지금 홍명보 감독만 놓고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나요? 그때 이 인맥 축구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놀랐는데 실제 그게 문제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홍명보 감독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 자신의 실수를 그리고 인정을 했고요. 인맥 축구라기보다는 믿을 만한 선수인데 왜 믿을 만하냐? 그냥 그 유명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박주영 선수 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쓰는 선수만 쓰니까. 이제 인맥 축구라고 공교롭게 또 박주영 선수가 같은 대학이라서 또 인맥 축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홍명보 감독하고요. 예를 들면은 비슷한 선수가 많이 있어요. 비슷한 선수가 있고 얘를 써도 이기고 쟤를 써도 이기는데 얘는 나야 대학 후배야. 그럼 대학 후배 쓰겠죠. 감독이 지금 실력 떨어지는데 대학 후배 써가지고 내 성적이 떨어지면 나도 같이 해임되는데 나도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대학 후배라고 쓰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물어보니까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얘기를 까먹었네요. 아니 인맥 축구. 인맥 축구. 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 본인의 그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실수도 인정했고 깨달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면으로 좀 기대를 걸고 싶은 건데 이 월드컵이 열리고요. 월드컵이 3차 예선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선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본선 티켓을 확보하는 게 의미고 두 번째는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선을 통해서 실전을 통해 가지고 이 선수 기용하고 저 선수 기용하고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프로팀처럼 축구 대표팀 선수를 합숙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뛰어하다가 A매치 때 모으는 건데 지금 만약에 감독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 있죠.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안 가질 테니 보내줘라. 가짜 엄마는 내가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이를 죽여서라도 둘로 나눠 갖자. 그거죠. 참 이게 골치 아픈 상황이 됐다 이런 또
설명일 수도 있겠는데 자 여하튼 축구협회도 축구 경기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분께 어느새 또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오늘 김현민 기자까지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 분께 짧게 한 40, 50초 정도 파리 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보는 거, 재미있게 보는 법 한 말씀 듣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평론가. 네, 사실 저는 올림픽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요즘에 스포츠 경기를 OTT에서 이렇게 중계 방송하는 일이 좀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돈 안 내면 못 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래도 파리올림픽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그런 경기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성과 이런 걸 응원하는 그런 텔레비전의 중요성, 텔레비전 스포츠의 중요성 그러니까 KBS 스포츠 경기가 왜 있어야 되나 예.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공영방송의 스포츠 중계에 대한 의미를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은 KBS를 또 강조해 주셨고요. 손 변호사님. 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저희 아들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사실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좋은 게 또 스포츠잖아요. 굉장히 건전하게 경쟁하고 긴장하고 매너 좋은 모습, 승부의 어떤 집념도 보이면서 또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 보면서 가족들이랑 단체로 이렇게 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아까 쓰러진 선수 막 이렇게 한 거 봤는데 그 펜싱 선수 그 선수가 코를 풀다가 예. 그걸 남한테 주는데 이거를 그렇게 접어서 불쾌하지 않게 해주는 모습도 봤거든요. 이 디테일의 배려가 저는 우리 아이들 많이 네. 보고 배우고 그런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학부모라 다르죠. 배려의 손 변호사와 엄마의 비슷하지 마음. 않았나라는 생각도. 김현민 기자님. 저는 뭐 그러니까 올림픽 그러니까 뭐 메달 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선수들 나오는 거 열심히 응원하면서 재미있게 거기다가 요즘은 그러니까 확실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 TV로 보는 것만이 아닌 또 이제 소통하면서 보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 예, 그런 또 다른 재미 그리고 또 이제 밈 같은 것들 떠돌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기네들의 문화가 또 이제 재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 많이 그러니까 놀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변호사님. 예. 몇 가지 이 포인트는 있는데 이제 하나 그냥 너무 더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우리 10대 선수도 많이 등장했잖아요. 예. 사격에서 반효진 선수, 또 대단합니다. 이 신유빈 선수, 또 여고생 이은지 선수가 수영에서도 이 배영 최초로 준결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들의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좋아요. 발레라고. 예. 그러니까 반효진 선수는 엄마랑 금메달 따고 난 뒤에 마라탕 먹고 싶다, 뭐 이런 등등의 신유빈 선수의 이 발레라는 모습. 근데 전에는 우리 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우리 때는 성차별이 남자도 있어요. 남자는 책임감 있어야 되고 슬픈 마음, 눈물 같은 거 보이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전부 다 감독님적이다. 이게 전부 다였었는데 지금 이런 10대 선수들의 활약과 인터뷰 보면서 같이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원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대는 저는 포함은 안 된다고. 네. KBS 열린 토론 파리올림픽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림픽은 KBS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